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들입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시장이 화창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래도 뭐 연초 대비 아직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전달 대비로도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애매하긴 하지만. 12월도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네, 거의 그 비슷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과연 12월 달에 6개월 연속 하락으로 끝날지 플러스로 마감될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저는 12월은 플러스다. 12월은 플러스다. 걸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보니까 12월은 플러스 될 가능성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저점 찍었다 생각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예상치 못하게 미국 이슈 때문에 너무 빠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조용히 부채 한도가 지나갔으니까 네. 12월은 플러스로 무난하게 마감을 해야죠. 네. 내년에 또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6개월 연속 하락은 좀 심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까지 하락 중이에요. 11월 말에 비해서 아직 하락 중이라 좀 더 올라야 되는데 더 올라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그래 미국 달러가 강세가 좀 되니까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지난 주말 매도세가 너무 세가지고 이거 뭐지? 한국이 엄청나게 불안한가 했는데 환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달러와 가치와 등등해서. 네. 일단 금요일 날 양시장 다 한 2% 정도 가까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한 코스피 1.6%, 코스닥도 1.6% 정도에서 하락폭을 완전히 만회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 보면은 금요일 날 코스피에서 4,400억 얼마 나갔죠? 꽤 많이 나갔죠. 금요일 날 7천억 매도했어요. 네. 네. 엄청 매도해서 이거 뭐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막 이랬었죠. 목요일도 4천억대 나갔는데 네. 금요일도 7천억대 나갔는데 오늘 들어온 거는 1,500억, 1,400억 요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코스닥에는 1,300억 정도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 수급이 정말 나가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올해. 네네. 근데 좀 특이한 현상이 삼성전자만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래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판 것 같은데 사실상 추이를 보면요. 연초부터 꾸준하게 7월 11일까지는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11일 날 가장 외국인 순매수가 최고점 찍은 날인데 누적으로 26조 원 순매수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조 원 이상 매도를 해서 상반기에 산 거 하반기에 거의 다 팔았죠. 네. 누적 순매수가 그래서 1조 5천억 거의 그냥 빵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를 보면은 연초부터 7월 11일까지 누적 11조 원 순매수했고 이후에 21조 원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7월 11일 이후에 하반기에 코스피 순매도한 거 24조 원 중에 삼성전자가 21조 원으로 거의 90%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코스피 순매수한 거는 여전히 12조 원 가까이 있어서 외국인이 사실상 한국 시장을 떠난 건 아니라 삼성전자를 떠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좀 수급 영향이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분할을 하면서 거의 국민주가 됐었는데 이 국민주가 올해 그냥 절단이 나가지고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의 심리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사실 코스피 삼성전자 빼고 많이 샀다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빼면은 별로 안 팔은 게 사실인데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내년도 6개월 앞으로 6개월도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 같은 매도세가 좀 지속되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도 힘든 밸류에이션까지 도달했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충분히 쌉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는 밸류. 아마 시간 지나면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환율은 사실상 안정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452원으로 여전히 좀 높은 상태고요. 오늘은 사실 뭐 대만과 일본도 다 2%대, 1%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서 그 정도 우리 시장도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포함된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고려아연이 요즘 급등락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 상승해서 지금 110만 원 정도 주가에 와 있는데 최고가 240만 원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네. 최고점에 물린 부분은 사실 크게 많지 않겠지만 물렸다면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섹터도 상승을 했고요. 기계장비 섹터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한화엔진,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런 전통 기계주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IT 서비스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네이버가 4%대 하락했고요. 카카오가 3% 가까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가 좀
소폭 하락했고 신세계 INC는 상한가 같더라고요. 네. 왜 이게 상한가를 가지 보니까 정용진 회장이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회동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신세계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더라고요. 신세계 푸드도 23% 오르고 이마트도 6% 오르고 네 이런 일도 있네요. 만나서 뭐 좋아질 일이 있나? 만나서 뭐 좋아질 일이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하나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냥 그 기대감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테마성으로 오늘 상승했고 네, 정말 좋은 일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아니고 발의가 됐는데 상당히 좀 진척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존스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했다 이런 판단들이 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선업 강화법 앞으로 조선업을 좀 키우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내의 상선을 250척으로 늘리고 동맹국과 교류를 확대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박 수리하면 200% 과세를 물리고 그럼 한국에서 선박 수리할 수는 있겠네요. 중국산 수입품의 10%를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걸 의무화한다. 네, 이것도 사실상 미국 선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요거를 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전에 트럼프가 11월에도 한국 정부에다가 조선 해운 협업 방안을 미리 좀 문의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청하겠구나 이런 사실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에서 만든 선박을 250척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현재 80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50척으로 좀 많이 늘리는데 그럼에도 중국이 한 5,500척 돼서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도 아마 이 척수를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미국 MRO 사업에 가장 좀 적극적인 이제 한화오션이 오늘 7% 정도 급등을 했고요. 한국 조선해양도 8%, 현대중공업 3.5%, 삼성중공업 2.8% 등등 뭐 조선 기자재도 오늘은 좀 상승을 했고요. 조선업도 여전히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문근식 교수님이라고 한국 최고의 해군 관련 전문가 모시고 대담을 했어요. 그분이 너무 이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중간에 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거덜나 있고요. 조선업이 한국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이 부분을 지렛대로 잘 사용을 해서 미국과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무슨 협상을 할 때, 그 다음에 주한미군 협상할 때 이거 지렛대로 사용하면 돼요. 우리나라 없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래됐고 톤수는 많은데 척수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국 같은 경우는 도크 비었을 때, 텅텅 비었을 때 그냥 군함 찍어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군함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얼마나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잡으려면 뭐 군함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한국 도움이 거의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조선주가요? 네, 비싸. 지금 옛날에 아주 좋았을 때 기준으로 그럼 수익이 하나오션은 뭐 옛날 기준으로 보면 거의 1조 가까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11조야. 시가총액이. 근데 아직 뭐 실적은 멀었죠. 추후에 지키겠죠. 추후에 찍혀도 1조씩 찍힐 수 있으려나? 1조 근처까지. 저거에 파는 거잖아요. 고퍼에 사고. 근데 모르겠다. 잘 어떻게 26년도에 한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SBS가 굉장히 핫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했어요. 네. 20일 날 25년 1월부터 6년간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라 네. 비공개했는데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다 올렸습니다. 이미 사실 콘텐츠 만들 때는 제작비가 이미 투입됐고 이거를 뭐 디즈니 플러스에도 팔고 넷플릭스에도 팔고 뭐 SBS에서도 방영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수입을 창출을 하는데 팔로가 이렇게 넷플릭스 하나 더 생기면 사실상 뭐 투입된 제작비는 이미 동일하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좀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투자를 이렇게 해주면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수 있는 단가도 더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제작 편수도 더 많아질 거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대라는
라고 네. 같이 봐도 되겠죠.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향후에 그 예전에 제작 편수가 많을 때는 18년도 이전에는 한 20편, 연간 20편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편 미만 정도밖에 연간 제작을 못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출 창출에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게 향후에는 이제 넷플릭스의 계약으로 더 많이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계약금이 비공개라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멀티플은 15배로 조정을 해서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오늘 뭐 다른 증권사는 뭐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막 2배 올린 데도 있고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휴가잖아요. 휴가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 마감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한국 최고의 또 이쪽 전문가이신 김윤지 수출입은행 수석 모시고 관련된 대담을 했고 이게 아마 2부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 지금 미디어 컨텐츠 제작은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반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거 단가가 많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사실 물을 좀 흐려놨죠. 아니, 처음에는 많이 줬지. 많이 줘서 시장을 좀 흐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덕분에 영화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지금 넷플릭스 가격을 연락 깎고 있습니다. SBS하고도 상당히 가격이 좋은 가격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들거든요. 저는 느낌이에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느낌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 SBS까지 이렇게 공급하면 나중에 KBS, MBC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격 계속 날아갈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뭐 다른 상장사도 넷플릭스하고 이렇게 비공개 협정을 이렇게 3년 계약했었는데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 뒤로. 과연 SBS는 다른 행보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서 아주 뭐 옛날 그 초기에 넷플릭스가 엄청난 돈을 제작비를 투자한 그런 개념과 똑같이 보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때 나가지 않을까? 네, 크리스마스 때 그 영상 나가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민이 이렇게 시장을 독점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확 높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맹점한테. 그런 맞아요. 구조가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콘텐츠 딱 그거야, 산업이 딱 좀 그거. 힘들어질 텐데. 왜냐면 지금 보통 우리나라 1년에 영화 나오던 게 40편 정도거든. 지금 한 10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초 하이 있는 그 배우들 빼고는 몸값을 좀 낮춰서라도 나가고 싶어해. 봐봐, 40편 내던 게 10편밖에 안 되니까 배우들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진국형이에요. 그 초고가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얘기하면 되나? 조인성, 정우성 뭐 이런 분들 될까? 그런 분들은 많이 받아야 돼요.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가 이제 되게 힘들지 않을까 지금 편수가 너무 줄었어. 맞아요. 넷플릭스에 띄우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방영하고 끝내는 것보다 시장이 엄청 확대가 되기 때문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틀었으면 매출 창출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렇죠. 글로벌리 인기를 끄는 바람에 상당히 뚫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정재 배우 이런 분들 이제 몸값이 확 뛰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제작비 10억씩 투입해서 만들던 거를 넷플릭스에서 막 100억씩 꽂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 인플레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많이 망하고 하면 이제 100억 안 주고 이제 다시 뭐 30억, 40억 이렇게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한번 저기 대담 보시면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느낌 좀 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드디어 하이닉스에 이어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했던 이 투자 규모보다는 줄였기 때문에 미국 보조금도 처음에 사인했던 것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갑자기 취임한 이후에 약속했던 거 깨겠다 이렇게만 안 하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에 HBM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근데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 사실 굉장히 큰 뉴스일 것 같은데 지금 브로드컴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뭐 대항마 정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대형 고객사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을 조율 중이다. 둘 다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는 원래 나왔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닉스로 낙점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시장에 이렇게 별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이 마이크론이 막 16%씩 하락하고 음. 했던 그 우려가 하이닉스에도 좀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도 HBM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뭐 시장 TAM도 훨씬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결국 엄청나게 낮은 숫자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만큼 HBM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레거시 디램 업황 악화가 되는 게 너무 크다는 걸 방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이닉스도 아마 다음 분기 실적엔 HBM 좋지만 레거시 쪽에서의 타격이 상당히 크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네. 이런 브로드컴 HBM 뉴스에도 반응을 크게 못하는 것 같고 그에 반면에 이제 레거시 쪽 포지션이 좀 없는 HBM 위주의 밸류체인 소부장들은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좀 너무 운이 없어요. 대만 각원 2.6%나 올랐거든요. 거기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무리 레거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반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예, 좀 과하다 싶은 정도. 특별히 하이닉스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하이닉스가 좋다, 투자해야겠다라고 들어오는 액티브 물량보다도 사실상 한국 시장을 사자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뿌려서 하는 패시브 물량이 상당히 좀 클 텐데 시장이 네. 시장 자체가 패시브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한국 시장을 사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시총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별로라서 사기 싫으면 한국 시장을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국 시장 들어오는 패시브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올 거고 전반적으로 좀 낙수 효과가 있을 텐데 일단 삼성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하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네. 그 하반기에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려 맞은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시장을 파는 거죠. 한국 시장을 팔았는데 삼성은 뭐 더 안 좋으니까 더 많이 파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오늘 뭐 한미반도체 같은 HBM 밸류체인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0.6%밖에 상승을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오늘 0.9%대 그렇죠. 상승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안 빠져요. 아니 자사주 매입 계속 하고 있잖아. 3조 소각하겠다고 했고. 자사주 매입 하긴 해줘. 네. 근데 뭐 한미반도체도 자사주 매입 엄청나게 하는데도 주가 막 엄청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는 오른 데서 좀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뭐 1배 미만을 떨어져서 좀 과하죠. 역사적으로 저점 부근이니까 레인지 상으로 보면. 네. 네. 이제 정말 주가가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빠지면은 이제 반등을 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그렇죠.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반등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빨리 좀 호재 좀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이거죠. 언제가 고점이냐? 살 사람이 없을 때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이냐? 팔 사람이 없을 때 저점인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네. 예, 이제 저점 확인은 뭐 했다고 치는데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야겠죠. 그건 살 사람이 생기면 나오고. 살 사람이 생겨야겠죠. 팔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지 뭐. 예. 그렇죠. 누가 지금 삼성전자 사도 돼라고 하면 지금 사야지라고 할 만한 이유가 싸다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별로 없지. 예, 뭔가 모멘텀을 좀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삼성 좀 앞으로 좀 IR 좀 잘해주세요. 네. HBM 제가 보니까 저희 좀 결국 HBM 3 8단도 저기에는 잘 못 들어가고 메인 스트리밍 못 들어가고 B급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야 이제 IR에서도 신나게 얘기할 텐데 좋은 소식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불친절해 근데 IR이. 네. 얘기로는 계속 HBM 쪽에서 이 마이크론보다도 상당하게 좀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네. 이야기가 계속 들려서 결국 디램 잘못 만들어 그래요. 결국. 근데 그리고 좋은 디램을 만들 필요 없어. 근데 나 어제 봤는데 그 마이크로 SD 카드 있잖아. 512기가가 왜 256기가보다 삼성 거 더 싸? 깜짝 놀랐어. 난 의문이야. 그래서 한번 주문해 봤어요. 나 그걸 너무 보고 신기해가지고 진짜 그 가격이 맞는지. 같은 삼성 제품이요? 네. 같은 삼성 제품인데 512가 더 싸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보거든. 그래도 예를 들어 무조건 질렀어 지금. 집에 도착하는지 실물이 도착하는지 내 돈 날려도 좋다 이건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질렀거든. 얼마인데요? 더 싸더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 그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256이 좀 너무 비싸게 그래서 찍은 거 아닐까요?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은 근데 이거는 SD 마이크로인데 D램도 아니고 이게 품질이 안 나오나? 그래서 싼가? 재고가 넘치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재고가 넘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이게 근데 설마 쿠팡에서 사기치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혹시 여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근데 그게 좋겠습니다. 유의미한가요? 그 삼성 똑같은 삼성 제품이 512가 더 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팔더라니까. 근데 뭐 잘못 내 눈을 의심했어. 여러 번 껐다 켰다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소부장 중에 ISC가 이제 HBM 테스트 소켓 양산이 임박했다라고 대표가 좀 인터뷰를 해서 네. 오늘 뭐 8%대 상승했습니다. 네네. 현재는 HBM을 테스트하려면 소켓 대신에 프로브 카드를 써야 됩니다. 네, 프로브 카드는 이제 전공정이 완료된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부품이고 네. 소켓은 패키징 이후에 제품을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테스트할 때 쓰는데 이때까지는 좀 과거 프로브 카드 제품을 써서 HBM 테스트했다는데 이제는 이제 HBM용 소켓이 이제 양산 가능해졌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을 쓰는 테스트가 가능해지면 패키징 이후에 결함 검출 능력이 강화돼서 비용 감소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네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C가 작년 10월에 SKC에 인수됐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이닉스하고 좀 협업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보고 인수한 것 같다. 그렇겠죠. 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인수하면은 이거 나오겠네. HBM 쪽으로 지금 테스트에서 좀 진전해야 될 만한 이제 것들이 좀 많잖아요. 요소들이. 네네. 예. 테스트의 한계가 좀 많아서 뭐 수율 높이거나 아니면 그 불량품을 TSMC에 납품하는 비율을 좀 줄이려면 네. 테크잉의 큐브 프로버라든가 이런 후공정 쪽에 좀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ISC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인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차바이오텍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상증자를 2,500억이나 때려가지고 오늘 거의 하한가 갔어요. 29%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 전에 12월 13일에도 1,200억치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또 2,500억치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 때는 사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 차 헬스케어라고 있는데 교환 대상이 차바이오텍 주식이 아니라 차 헬스케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주식은 뭐 떨어지지 않았고 교환 가액도 그때 당시 할인율이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희석 효과라고 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가 하락이 없었지만 이번 유증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일단 과거부터 차 헬스케어라는 자회사에 계속 자금이 좀 투입이 되는 중입니다. 차 헬스케어가 이제 미국의 병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차 헬스케어에 출자하면 차 헬스케어를 통해서 미국 병원 뭐 신축하고 운영하는데 계속 쓴다고 합니다. 뭐 유증이나 이제 교환사채 이거 빼고도 올해 3분기에 600억 원 또 차 바이오텍에서 좀 되어 나갔던 것도 있고 차 헬스케어에는 이제 과거에 좀 상장을 계속 열심히 추진해서 상장 추진하는 조건으로 이제 다른 투자사한테 이제 돈을 투자받았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상장 안 돼가지고 거기서 또 콜옵션 행사에서 그냥 돈으로 주식 매수해주고 몇 번 이랬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유상증자가 20일 날 공시가 됐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주당 1,800원에 2,300만 주 이상 발행을 하는데 기존 주식 수의 한 40%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 할인율도 27%나 할인되니까 엄청난 희석 효과입니다. 물량도 엄청 크고 할인율도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하한가 안 갈 수가 없는 정도 이슈였고 유증 2,500원 어디다 쓰냐? 운영자금 1,200억, 타법인 증권 취득 1,100억, 그리고 시설자금 200억인데 이 타법인 증권 취득 1,100억 중에 900억이 차 헬스케어한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 증축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19년 때까지 돈 벌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어온 회사네요. 영업이익 한 번 살짝 2021년에 잠깐 나고 적자 행진인 회사네요. 그래서 일단 적자 행진하는 회사는 항상 일단 조심하자. 돈이 다 말라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꾸준히 누적되는 회사는 우리가 알아서 먼저 피해야 된다. 예? 뭐 3년, 4년 연속으로 적자 나면 뭐 그냥 일단 너덜너덜해지는 게 맞지, 그죠? 사실 근데 이 차 바이오텍 차병원 쪽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주주가 차광렬 회장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카카오처럼 이게 직접 내가 창업해가지고 그러니까 1대 재벌 1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2대, 3대고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 꾸는 꿈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좀
글로벌리 좀 혁신할 만한 그런 기업으로 좀 키우겠다는 목표는 굉장히 원대하게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의 이 희석 효과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굉장히 좀 큰 상태긴 합니다. 규모가 너무 크네요. 이렇게 규모가 크면 어떤 의심을 주주로서는 할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이 우리 돈 되게 쉽게 생각하네. 이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필요하면 필요한 돈만큼만 살짝 해서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키려고 그냥 진짜 막 몸을 갈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500억이면 몇 년치 한번 두둑하게 한번 챙겨놓고 좀 편안하게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개념 같아. 주주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네, 이게 2,500억이면 아.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30%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2,500억의 30%를 아마 개인이 출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다른 주주들의 힘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소액주주 연대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액주주 연대가 유증 철회 요구를 하고 임시소총 소집을 요구를 하고 또 금감원에도 최근 이스페타시스 사례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증 철회 요청 서한도 금감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액주주 대표가 지난 간담회 때 차바이오텍 대표가 마티카 홀딩스라는 자회사에 자금 지원하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를 어겼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에 유상증자에 타법인증권 취득에 900억은 차일스케어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금액으로 마티카 홀딩스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그렇게 주주들한테 약속을 했다면 이거는 뭐 약속을 어긴 행위가 맞죠. 그리고 임시소총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대표이사 해임, 감사 교체, 소액주주가 지명하는 사회이사 선임, 부실 계열사 매각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이양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이런 계획들을 좀 표출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이 소액주주하고 차바이오텍 간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차바이오텍이 그때 회계 오류로 관리 종목 지정돼서 주가 반토막 났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었는데 1심, 2심 소액주주가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라서 아마 무난히 좀 끝까지 좀 소액주주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31%밖에 안 돼서 소액주주가 최근에는 또 어플 같은 걸로 연동을 하거든요. 네네. 네, 액트 뭐 이런 거? 액트라는 어플로 소액주주가 연대 가지고 거기다가 지분을 모아요. 그래서 네. 소액주주 연대를 만들어서 대표도 뽑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네.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좀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의 신경을 좀 안 쓰기 힘든 환경이 앞으로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얘기했지만 방송 나가서 얘기했지만 우리 소액주주한테 배신당한 대주주들은 몇 명이 되실까요? 이거 뭐 이렇게 소송했다고 배신감 느꼈을 수 있을까? 뭐 느낄 수 있겠네. 근데 이렇게 소액주주들은 대주주들한테 배신당하는 게 너무 흔해. 너무 흔해. 종목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칼이 등짝에 여러 개 꼽혀 있어. 저도 요즘에 새로 하나 신규로 꼽히려 그래요. 느낌이 싸한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만 정말. 꼽혔으면 좋겠네요. 네. 상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네. 올해는 7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뭔가 좀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답답해. 이거 좀 되면 분명히 그 시간을 두고 좋아지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도 승소하잖아. 그러면 상법 개정하게 되면 얼마나 승소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어 상황들이, 그죠? 그리고 이런 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니 이게 봐봐, 시가총액 지금 6천원짜리 회사인데 도대체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운용자금으로 1,200억, 그다음 타법인 출자로 1,100억, 시설 자금으로 200억.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놀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내 말 틀렸어? 아니 회사 열심히 해갖고 돈 벌어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돈 부족하다고 다 땡겨가지고 이 회사 1년에 최근에 영업이익 적자가 한 많이 날 때는 500억씩 나긴 했구나. 뭐 100억 막 이렇게 났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적자 줄이고 비용 줄이고. 나 이런 사람은 차 못 타요? 나 뭐 물어보고 싶어. 우리 돈 갖고 왔는데 차 못 타요? 좋은 차 타? 팔어. 걸어 댕겨. 전철 타고 댕겨.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카로 밥 사 먹지 마.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너무 억울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맞아요. 네. 빨리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네. 유상증자 뭐 할 수 있죠. 돈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기업 뭐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유상증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 환원이 훨씬 더 좀 많아야 시장 자체가 좀 건전해질 텐데 그럼요. 우리는 너무 돈 땡기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회식을 법카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장님 점심밥은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기 월급 받았으니까 그 월급으로 사 먹어야지.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